머드앤 러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진흙이거나 박힌 자국이 있거나 모르거나 불규칙한路면에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합니다. 자, 또한 가파른 언덕 주행 시 차량의 슬립을 최소화해주기 때문에 최대의 접지력을 느끼면서 가속 페달의 즉각적 음각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진흙 구간에서는 트랙션 컨트롤이 민감하게 작동을 하면 가속에 제한을 주면서 트랙션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통과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러블 구간입니다. 웨이브 구간이라고도 말씀드렸죠. 바디 강성도 확인하시고 서스펜션의 범프와 리범프를 통해서 4개의 바퀴가 모두 노면에 접해할 수 있게끔 최대한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트랙션을 제어해주면서 안정적으로 통과를 도와주게 됩니다. 차 다 망가진다. 뒷차 보니까 안 닿을 수가 없어요. 바닥이 닫아. 램프 각도를 너무 크게 잡은. 네. 디스커버리 스포츠입니다. 이번에 대폭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이에요. 역시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만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프로드를 먼저 지금 주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코스는 제법 다양한 지형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 같아요. 디스커버리 스포츠에는 터레인 리스판스 2가 적용돼 있어요. 그래서 오토 기능이 나옵니다. 귀찮게 샌드내 지형 형태를 맞출 필요 없이 오토로 해 놓으면은 차가 자체적으로 아래 하단 부분을 갖다가 한 1초에 한 100번 정도를 탐색해서 맞는 지형을 갖다 선택해 줍니다. 이번 수로 공간은 그렇게 깊지 않아요. 앞에 봐도 배기 파이프에 물이 닿을라 말라 할 정도의 그 정도의 높이 같아요. 한 20에서 30cm 정도 높이로 보여집니다. 사륜 구동을 이렇게 화면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4W인지 2W인지를 볼 수 있고 앞바퀴하고 뒷바퀴의 동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가 요측에 보여지게 돼요. 이런 건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내리막을 바라보고 이게 스티어링 휠이 어느 정도 락트락 한 바퀴, 두 바퀴, 두 바퀴하고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2.1에서 2 정도밖에 안 되네요. 상당히 타이트하게 조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도강할 텐데요. 원래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600mm, 즉 60cm 정도까지가 도강이 가능해요. 근데 이번에 한 55cm 정도까지의 물을 도강하게 될 겁니다. 거의 한계치에 가까운 건데요. 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유리창을 좀 문을 열고 한번 좀 달려 보겠습니다. 물이 진짜 찰랑찰랑 거려요. 발밑에까지 꽉 찬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었는데요. 물소리 들리시죠? 물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앞차를 보면 앞차에 이미 배기 파이프까지 이상으로 찼어요. 물이 가득. 지금 한 55cm라고 하는데요. 오우, 실감나요? 이게 지금 속도가 되게 천천히 가고 있는 거거든요. ATPC를 통해서 속도를 좀 가감하면서 좀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앞차가 천천히 가니까요. 이렇게 깊이까지 처음 한 것 같아요. 진짜 문 열면 물이 바로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했듯이
지금 발에서 엑셀에서 발을 떼고 가고 있어요. ATPC를 이용하면 오프로드에서 확실히 편안합니다. 시속 1km부터 해서 30km 사이까지를 조절할 수 있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차량 진입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사도를 올라갈 때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라는 기능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이번에 나오는 S하고 SE 모델에서는 볼 수 없겠습니다.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 뷰 기능을 이용해서 차량 앞쪽에 안 보일 때, 후드 쪽에 앞쪽에 안 보일 때 아랫부분을 보여주는, 땅을 보여주는 기능이어서 확실히 좋은 기능인데 아쉽게도 이번 차량 출시에서는 빠졌어요. 지난번 2세대 이보크에서도 이 기능이 빠져서 들어온 것 같았는데 좀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서스펜션의 좌우측에 지지력이나 차량의 강성을 갖다가 보는 겁니다. 한 30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는 코스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오프로드를 했고 한 40분 안에 도착하는 짧은 거리인데요. 출발 전 아까 스티어링 휠 락토락을 봤죠. 한 2.2 정도가 되고요. 스티어링 휠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건 아니네요. 틸팅하고 텔레스코픽이 일단 되기는 합니다.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스티어링 휠 구조나 이쪽 조작 버튼 이런 것들은 레인지로버 이보크 2세대하고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터치로 동작하는 이런 버튼들, 그리고 이쪽이 좀 중앙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좀 달라 보이긴 한데요. 다른 거는 뭐냐면은 터치 프로 듀오는 스크린이 2개가 있어요. 이보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터치 프로 듀오가 아니고 터치 프로 2입니다. 요게 조금 커졌다 그러더라고요. 10.25인치 정도로 커졌고, 그 밑에 부분은 화면이 아니라 그냥 터치로 되는 정전식 디스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정전식이니까 손으로 돼야 되겠죠. 이런 걸로 하면 컨택이 안 돼요. 요렇게만 가능하겠습니다. 정전식으로 되고 2개의 다이얼로 이렇게 가능하게 되겠어요. 아까 많이 썼죠. 뭐 ATPC 해서 저속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 하고, 다운힐 할 때 자동적으로 속도를 저하시켜서 잡아주는 그런 기능하고, 그리고 이거는 오토 스타트 스탑 그런 기능이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중앙의 디스플레이를 다루는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예전하고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이런 것들이 좀 적용된 거 빼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지금 SE 모델, 디젤 D180 SE 모델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영상을 잠깐 올리긴 했는데 D180 S 모델하고 SE 모델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실내에서 차이라고 할 것 같으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 없고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정도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실내에 S하고 SE 모델에 인테리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부드러운 질감에 약간 부드러워요. 약간 좀 촉촉하고, 그게 가죽, 인조 가죽인지 이렇게 낸 거 같고, 재질 부분에서 큰 게 좋은 거는 이 센터 레일 밑에 부분에 천을 좀 댔네요. 플라스틱이 있는데 요 플라스틱 소리를 좀 덜하게 해서 천을 좀 댄 것 같아요. 요런 부분에요. 그리고 기어 변속기가 제규어 랜드로버에서 주로 다이얼식의 기어 변속기를 썼는데, 그거는 다이얼식은 아니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 중앙 센터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렇게 경향인데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좀 크게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같이 타고 좀 주행하고 뒷좌석에 탔는데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이게 윈도우 조절하는 버튼이 이게 도어 쪽 윗부분에 상단에 있어요. 바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상단에 있어서 이게 F페이스부터 계속 된 것 같은데 좀 조작하기가 좀 불편해요. 저는 도어 트림 밑에 쪽으로 좀 내렸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출시하면서 디젤이 크게 세 가지로 나와요. D150, 150은 그 마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D150 모델하고 D180S, D150은 S밖에 없어요. 그리고 D180S, 그 다음에 D180SE, 그 다음에 P250 가솔린 모델이죠. 이건 SE로 나옵니다. 오전에 했던 영상을 참조하면 D180S하고 SE 차이를 구분할 수는 있겠습니다. D150S하고 D180S하고 똑같이 S인데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2열 시트에 히팅 장치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엔진 출력 차이도 한 30마력 정도 나고요. 스티어링 휠은 컴포트 모드에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아주 편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스포츠 모드로 많이 바꾸면, S 모드로 바꾸면 저속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엑셀 반응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브레이크도 약간 초기에 민감같이 보이는데요. 살짝 좀 밟았다가 다시 좀 멈춰 볼게요. 브레이크 반응 또는 엑셀 반응은 대체적으로 저속에서 컴포트 모드에서는 아주 가볍게 동작합니다. 부드럽게 동작하고요. 이번에 신기술 중에 하나인 게 클리어 사이트라는 그런 기능이 두 개가 들어갔는데요.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하고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 룸미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차량의 뒤쪽을 보는 기능을 하다가 2열을 보다가 이걸 이렇게 당기면 차량 뒷부분 그 테일게이터 끝쪽에서 루프 쪽에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고속도로에서 참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할 때 뭐 옆에 사이드 미러를 봐도 되지만 이쪽을 보고 사이드 차선 변경을 하던가 주행해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우측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우측으로 유턴하듯이 우측으로 진입하겠습니다. 네, 좌측이나 전방에 진입하는 차량 있는지 시야 확보하시고 안전하게 우측으로 진입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편안합니다. 아주 편하게. 유턴도 너무 쉬워요. 너무 편하네요. 네. 근데 앞좌석에서 느끼는 서스펜션의 느낌하고는 뒷좌석에 느끼는 건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앞은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지는데 저는 살짝 부드러우면서 딱딱하다고 할까? 그럴까? 그 정도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오프로에서 확실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앞좌석에서는 오프로드를 달리는지 아닌지 모를 정도의 느낌인데 뒷좌석에는 약간 살짝 통통한 느낌을 받습니다. 브레이크를 성능을 좀 잠깐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 한 80 정도 가다가 브레이크를 강하게 브레이크 한 번 밟아서는 모르겠지만 제법 잘 듭니다. 뒤에도 꽉 잡아주고 반복적인 테스트를 해서 브레이크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를 봐야겠지만 일단 한두 번 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PTA 플랫폼을 씁니다. 용어가 예, 기억나. 프리미엄 PT 트랜스버스 그 다음에 아키텍처라고 하더라고요. 어렵네요. 예. 이 PTA 플랫폼은 전에 2세대 레인지로버 이보크에서도 사용된 플랫폼입니다. 이보크 플랫폼하고 이 차량하고 플랫폼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 PTA 플랫폼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능을 넣어서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량이나 엔진도 거의 똑같기 때문에 선택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보쿠는 도심형으로 날렵하고 디자인이 좋은 스타일의 차량이라면은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보쿠보다 한 25cm 정도가 더 전장이 커요. 그리고 차량 내부 실내 공간이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좀 바꿨습니다. 스티어링 휠 바로 즉시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엑셀 페달도 무게감이 제법 있습니다. 네. 산악 구간에서 네. 지금 세팅을 64로 하고 좀 더 높일까요? 네. 레인 키핑 어시스트. 스티어링 휠에서 팔을 뗐습니다. 차선을 인식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빨간색, 초록색으로 클러스터에서 보여줍니다. 레인을 이탈해버리네요. 브레이크를 살짝 걸어주네요. 차선을 안쪽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레인을 그다지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코너가 좀 심한데 바로 벗어나 버린데. 네. 레인을 못 찾을 때는 회색으로 클러스터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사륜구동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볼까요? 미끄럽기 때문에 너무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속도 안에서 주행을 부탁드립니다. 홈 버튼을 눌러서 이쪽에 사륜이 뭐가 있었는데 애플 카플레이, 네, 4x4에서 보면은 오프로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행하면서 좀 가속을 하면 4바퀴로 굴림하는 것을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잘 보여주게 됩니다. 보이시는 교량 구간 통과하시면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겠습니다. 모든 차량 신호 대기하겠습니다. 네, 교량 구간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냥 사륜구동으로 무조건 동작하네요. 신호 개방되었습니다. 그러면 스포츠 모드를 해제하면 그냥 컴포트 모드로 달리고 있는 거죠. 엑셀을 밟으면 사륜구동으로 되고 각 바퀴의 힘이 이제 양을 갖다가 토크량을 보여주고요. 발을 뗐어요. 네, 전륜으로만 구동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크루징 상태에서는 앞바퀴 굴림 방식을 쓰다가 급가속, 아까 뭐 지형이 안 좋은데 오프로드 이런 데서, 그리고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4바퀴를 다 굴리는 전자식 사륜, 뭐 인텔리전트 사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턱이 있는데 한 60kg예요. 네. 50kg 좀 넘게 55 정도에서 넘었는데 거의 느끼기가 힘들 정도의 약간 뭐가 넘었다 이 정도의 서스펜션 세팅입니다. 디젤 모델의 경우 연료 탱크 용량이 54리터에서 65리터로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료통 사이즈가 많이 커졌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한 60몇 리터로 크게 커졌다고 합니다. 네.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능을 보려면 이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능이에요. 도심지에서 써야 되고요. 시속 17km 속도 퍼 아워 이하로 갈 때는 자동적으로 시동을 미리 꺼버립니다. 그래서 연료를 세이브하는 거죠. 근데 일반 하이브리드처럼 그렇게 배터리 용량이 큰 건 아니에요. 때문에 네. 좌회전 차선이 아닌 직진 차선 우측으로 네. 진입해 주시고요. 신호 대기하겠습니다. 고작해야 이제 200Wh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브레이크 홀드 기능을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벤츠하고 비슷해요. 정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완전 정지하고 3번 브레이크를 더 깊이 밟으면 브레이크 홀드가 걸려서 차량이 멈춰 있어요. 오토 홀드 기능 비슷한 그런 기능이죠. 다만 손을 이용하지 않고 발로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서 홀드한다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했는데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시내에서
신호등 앞에 정지하지 않을 때는 외에는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1차로 이동하겠습니다. 또 마일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배터리 힘만으로, 모터만으로 순수하게 동작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엔진이 도는 힘을 살짝 보조해 주는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전용의 트랙션 모터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위해서 제너레이터 스타터가 있어요. 스타터가 제너레이트 기능도 하는데 그거를 용량을 좀 더 키워 가지고 48V로 제어해서 속도를 줄일 때는 배터리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그 다음에 가속할 때 조금씩 도와줍니다. 하지만 배터리 용량이 기껏 200Wh이기 때문에 금방 소진해 버려요.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에이다스 기능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것 같지는 않아요. 차선을 왔다 갔다 헤매고, 지금도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헤매는 경향이 있어요. 또 지금도 그렇고, 레인 키핑 어시스트 기능은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는 못합니다. 아까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언급하다가 말았는데요. 배터리 용량도 적다 보니까 연료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고작 한 6% 정도의 연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CO2 발생량도 좀 줄겠죠. 한 1km 주행하는데 한 8g 정도의 CO2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에이다스 기능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 그냥 참조하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에 따라서도 스티어링 휠이나 브레이크, 엑셀 반응들이 좀 더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면 세팅은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안락한 느낌은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차량 세팅이 서스펜션 세팅으로 되어 있고요. 2열에 앉았는데 2열 무릎 공간도 그렇게 부족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2열 시트가 뒤에 리클라이닝도 조금 돼요.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5에서 10도 정도 리클라이닝이 되고, 또한 2열 시트가 뒤로 후진도 돼요. 앞으로 전진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뒤로 끝까지 끄집어 당기면 확실히 2열 공간은 무릎 공간이나 이런데 충분히 편안하게 하고 주행하고 탑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확실히 동일한 PTA 플랫폼을 쓴 이보카하고는 확실한 차이가 있는 거죠. 실내 공간이 아주 괜찮아요. 그리고 오프로드도 아까 체험했듯이 굉장히 실제로 오프로드를 주행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좌우지간 오프로드 성능까지도 충분히 다 잘 맞추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긴 시간의 시승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를 이뤄서 시승하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시승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